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갑자기 비가 오네요. 카메라 어둡게 보이나? 코딩 문제가 계속 있어서 화면이 좀 어둡게 보일 수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30초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책을 읽은 소감과 오늘 이제 뉴스를 좀 접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존 전략이었죠. 이케아 세대 그들의 습격이 시작됐다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대론으로 분열된 혐오나 갈등 조작이 아닌 기성세대와 일명 이케아 세대 혹은 M4 세대가 어울려 살아갈 방법이 무엇이냐가 주된 골자였죠. 저자 전용수는 이케아 세대 명명이 갖는 의미와 행복 컨베이어 벨트라 불리는 인생의 표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없는 이들 세대를 일컬어 소리 없는 복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케아 세대, 다시 말하면 1978년 이후 출생자 플러스 마이너스 35세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이 포기하는 교육, 취업, 결혼, 양육은 지속 가능한 한국 경제사회를 만드는데 치명적인 덫이 될 것이라는 말을 깔았었죠. 저자가 가장 염려스러워 하던 부분은 바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였습니다. 특히 로마의 멸망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 원인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죠. 바로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내놓은 전략은 개인적인 측면이 있었고 기업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각각 대안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저는 중국과 프랑스의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우리는 중국이 일자녀 우선 정책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행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 지금은 이자녀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프랑스도 오랫동안 인구 부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그 분기점이 2004년도였고 그 당시 40여 개의 정책 시행이 지금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정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잠깐 간추린 부분이고요. 요즘 뉴스 접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뉴스 때문에 기존에 있던 책을 좀 변경하여서 한국 현대사, 이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다루기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망언이었을 것입니다. 개, 돼지 발언이었죠. 민중들은 개, 돼지와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신문제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라는 그의 말은 정말 일파만파 국민들의 분개심을 높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왔던 대사였죠. 백윤식 씨가 했던 바로 그 장면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가지고 너무 충격적이다 로만 1차적인 감정으로만 다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듯 싶습니다. 이게 바로 언론이 해야 할 일을 조금은 비켜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의 1차적 감정만 건드리는 것이 과연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도 의문점이 듭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그 1차적인 감정을 건드렸을 때 물론 페이지 뷰 수가 늘어나고 링크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구독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겠죠. 하지만
언론인이 언론인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사회의 지식인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신뢰를 갖고 국민들은 정보를 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부 정책기획장관이 아니죠. 정책기획관의 말 한마디만 가지고 그렇게 1차적으로 계속해서 부과하고 이슈화시키는 것은 저는 제 생각으로서는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냉수하고 비웃는 짓보다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처분 문제는 이제 정부 산하 교육부와 정책 리더들이 이제 그 부분을 깨달았으니까, 여기서 정책 리더라고 하면 바로 국회의원들을 뜻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이제 또 처분에 나서고 있으니,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 부분에 이제 이들에게 조금은 위임을 해주고 좀 더 다른 부분, 교육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사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일이었죠. 7월 11일 김현정 뉴스쇼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국회 교문위 관사로 계신 분이죠. 이분이 인터뷰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잠깐 간추리면, 사교육비가 현재 20조에서 32조로 증가했다. 그리고 일반 고교 서열화 때문에 슬럼화되고 실업교육은 거의 실패라는 것.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해 6만 8천에서 7만 2천 정도 학생들이 중도 탈락된다. 바로 이것이죠. 한 해 6만에서 7만이면요. 이게 연도로 쌓이면 얼마나 많은 수가 누적이 됐다라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지금의 산업화 중심의 공장 출근 도장 찍듯 만들어진 제도권 교육 정책이 현재와 맞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들의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M4 세대가 있었죠. 그리고 저자가 말한 대로 조금 더 윗세대인 이케아 세대를 비롯하여 또 다른 문제로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 미래에 잿빛이 될 초상화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요, 교육부 기획장관의 망언이 아니라 제도권에 이탈된 이들 6만에서 7만 정도가 되는 이들 아이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개되지만 비분간개하지 마시고, 전형수 저자가 말했듯 공존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본격적인 브룽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본다면 이건 극히 어려운 말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쉽게 말해서 대륙 세력, 중국을 포함한 대륙 세력과 일본, 미국을 포함한 해상 세력에 의해 정책이 주도되고 또 그들의 영향력에 굉장히 민감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맥락인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중간자적 입지를 견지하면서 우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독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룽스 커밍스 한국 현대사, 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읽고 맥락을 추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한국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지도적으로 보면 호랑이의 모양을 본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모양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비롯된 우리의 역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바로 1장 미덕이라는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저자 본론 내용 하기 전에 인용 문구가 있네요. 바로 미셸 푸코의 이야기죠. 미셸 푸코. 여기서는 지금 보이는 게 감시와 처벌이라는,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시와 처벌이다라는 이 책을 쓴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대표적인 게 광기의 역사죠. 네, 조금 이따가 2부에서 제가 한번 그 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놔둬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요. 아, 여기 있네요. 과학계의 역사. 어제 잠깐 보다가, 네, 과학계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책이 오늘날의 미셸 푸코를 생각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저자는 바로 그 미셸 푸코의 인용문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계의 역사를 실행되기 무섭게 필연적으로 잊혀지고 마는 모호한 행위들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문명은 이 한계에 의거해 자신이 이질적으로 여기는 것을 축출한다. 문명사를 통틀어 보건대 문명이 자기 주변에 파놓은 이 해자는 문명이 자신의 고립을 보존하기 위해 의거하는 이 주인 없는 땅은 문명의 긍정적 가치 못지않게 특징적이다. 말이 좀 어렵네요. 한계의 역사라. 한계의 역사, 그리고 실행되기 무섭게 필연적으로 잊혀지고 마는 모호한 행위들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문명은 이 한계에 의거해 자신이 이질적으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여기는 것을 축출한다, 뽑아낸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말입니다. 축출을 한다는 말은요. 그럼 이 축출을 하는 주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관이겠죠. 사관이 바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목,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의 모래알들 중에서 그 모래알을 다 긁어 모을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바로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관의 입장에서 끌어들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책을 읽는 것은 바로 그 사관이 주안점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을 읽을 때는 그 사관의 주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읽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역사 읽기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문명사를 통틀어 보건대 문명이 자기 주변에 파놓은 이 해자는 문명이 자신의 고립을 보존하기에 의기하는 이 주인 없는 땅은 문명의 긍정적 가치 못지않게 특징적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파놓은 해자, 바로 유물과 유적들, 이런 것들, 그 문명이 이룩한 성과들, 이것들은 그냥 동식물이 사는 그런 황무지의 지구라는 역사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특징적인, 그 시대만의 특징적인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그 작업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일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내용의 주된 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인의 미덕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다른 민족과, 이제 브루스 커밍스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지구상의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남북한 사람들도 현기증덕에 밀어붙이는 정력적인 20세기의 빠른 발걸음에 밀려 역사와 전통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한다. 20세기의 빠른 발걸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네, 오늘 미덕 부분이, 잠시만요. 바로 역사의 빠른 발걸음에 밀려 역사 전통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폐쇄적인 세국 정치로 일관해왔던 근대에서, 그러니까 근대의 시작되기 전이죠. 구한 말에서,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치욕적인 역사에서,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루어낸 지금의 시대, 그리고 20세기를 접어넣어 21세기로 접어드는 지금, 우리는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장점은 좀 더 부각을 해야 되고요. 단점은 바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진일보된 우리의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읽으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훨씬 더 긴 기간, 즉 빈약하게 기록되어 있는 1400년 이전의 천년과 특히 잘 기록되어 있는 조선조 500년의 기간을 조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현대 한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전 세기를 쭉 둘러보면서 당신은 역사를 잊을지 몰라도 역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죠. 당신은 역사가 잊을지 몰라도 역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시기의 한국사에 관한 다음의 말을 검토해보자. 중국화된 조선 및 한사군의 중요성은 그들이 일본의 장기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 오래전에 한반도는 중국의 문화가 일본 열도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도관이 되었다. 그러면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해서 잇는 역할, 가교 역할을 해줬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는 1993년에
어떤 평판 좋은 책에 씌어진 말이다. 이 말은 서구인의 상상 속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 이유, 즉 1868년 이후 어느 시기에도 씌어질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그럴 수 없다. 이 인용문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그 인용문, 첫째, 1392년에서 1910년의 기간에 중국화에 근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결코 중국화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국의 동북아 근대론, 공전론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역성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말에 민족적 자주성을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조선 역사상,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 개국되고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일제 합병에 의해서 멸망때까지 1910년까지라는 기간을 정했을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중국화가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고유 역사인데 요즘에 변질되어서 그리고 일제 사관에 의해서 모문백에게 학습된 점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소국가들이 반도의 경합을 벌이고 있을 당시 한국은 분명 중국화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원격 조정으로 일본에게 중국의 영향을 전하는 데서 장기적인 효과를 냈다는 것 말고 한국의 다른 중요성은 없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앞 문장에서 가교 역할만 했다는 것 외에 한국인만의 독창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저자는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영향은 한국인들의 손을 거쳐가는 도중에 바뀌지 않았는가? 중국은 한국에 아무런 문화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직 일본에만 영향을 주었는가? 만약 한국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한국에 영향을 주었다면 왜 한국이 아닌 일본을 강조하는가? 바로 앞부분에 읽었던 이거지요. 중국화된 조선 및 한사군의 중요성은 그들이 일본에 장기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 오래전에 한반도는 중국의 문화가 일본 열도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도관이 되었다. 물론 위만조선을 계기로 우리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일본의 문화에 전해주고 또 일본의 문화를 중국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너무 편협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궁금증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을 해댈 수도 있지만 서구 제국주의의 열강이 동아시아를 침략한 이래 내가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이 순간까지도 비한국인들,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인 한국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국인을 역사의 행위자로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앞의 진술의 유럽식 변형을 상상해보라. 그리스와 로마 문화는 약 기원전 200년경에서 서기 1400년까지 X라는 나라를 통해서 흘러들어가 영국에 명백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진술의 결정을 보기 위해 X라는 나라에 이름을 붙여줄 필요는 없다. 지금의 대영 제국도 다른 수많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문명의 교육적인 그늘 속에서 살고 진화했다. 바다를 굽어보는 언덕이 에딘버러에서 우리는 파르네돈이 실물로부터 1600km나 떨어진 곳에 부분적으로 재건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고 스코틀랜드가 그리스의 영광이 단순한 반역이라든가 도관 또는 도랑이 되는가? 물론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편집의 문제란 겁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판단할 때는 그 나라에 있는 독창성을 가지고 보편성을 읽는 겁니다. 보편성 속에 독창성이, 그러니까 특수성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서구인의 시각,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시각에서는 앞부분에 한반도 역사의 앞부분에 항상 중국이라는 이름을 걸쳐 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양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많은데 왜 그들은 문화를 말할 때는 그리스 로마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표제어의 문제고 편집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자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년필 하나지 않습니까? 만년필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만년필 하나는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앞부분에 어떤 별칭을 붙여서 이 별칭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만년필 하나라고 하면 이 별칭에 이미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두 마리의 개,
편익견과 선입견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의 역사를 이해할 때 한반도라는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일단은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보편성 속의 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식어를 붙여주면서 우리의 편견이 바로 한반도는 중국의 속국이구나 라는 식으로 잘못된 오해와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편집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문구 하나인 것 같지만요, 그 문구의 수식어에 붙은 그 이미지의 나열은 굉장히 무서운 파급력을 낳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더 읽겠습니다. 한국인은 유교 신자이거나 불교 신자이거나 과거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 틀림없이 중국화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지난 세계의 역사, 즉 한국이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되어 과거에 대한 자기 자신의 해석을 정립할 수 없었던 지난 세기의 역사였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한국인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없던 시기에 이루어진 서구 제국주의의 평가였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한국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강하다. 르네상스의 사상가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듯이 한국인도 공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고려 말 안양에 의해 처음 도립된 성리학이라는 기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유교 문화, 물론 고려가 불교 진흥책을 썼습니다만 불교 진흥책으로 일관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려라는 역사 속에 역사가가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김부식이었죠. 그가 썼던 삼국사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삼국사기가 바로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쓰여졌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유교는 고려 말 안양에 의해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지식인들 또는 식자층 사이에서는 내재되어 있는 문화로서의 하나의 컨텐츠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의 공자와 유교가 한반도에 그대로 전수되었을 것이라는 서군의 시각은 오판이다. 잘못되었다. 나름 한반도에서 독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제는 있었다라는 것이 이 글의 맥락으로 읽어도, 그런 식으로 맥락을 읽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보겠습니다. 그 공자의 묘가 서해 바로 건너편 산동에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개조를 훨씬 더 쉽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실제 서현은 한국은 고유하며 외국의 영향을 아낌없이 한국화했었다는 것이지 그 역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따라오는 모방의 주체가 아니라, 모든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류를 하고 수용하고 배척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의 유교는 바로 한국화했다라는 것이죠. 한국인만의 고유한 특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저자는 다음번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러스데어 맥킨타이어는 그의 역작 미덕을 본바다에서 20세기 독자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로크적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든 아우쿠스티누스적인 카톨릭 교도라고 생각하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합리주의라고 생각하든 간에 그들 마음속에 머무는 관념은 잃어버린 총체성의 파편이라는 점을 이해하라고 설득한다. 그러니까 부르는 수식어가 무엇이든 간에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체계들이 인간 상호작용의 총체성을 구축한 유일한 관념이고, 사람들도 그것을 마치 공기처럼 빨아들이던 세계를 지금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 전체를 다시 붙든다는 것은 단연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허상 없는 이데올로기들만 추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무의미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유교, 불교, 토착관념이 혼합된 세계관이 천년에 걸쳐 한국인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해왔지만 우리 시대에 와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따름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이 세계의 파편이 잔존하며, 그것은 어째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들식으로 행동하며 어떻게 근대적 삶에 자신들을 적응시켜 왔는지를 설명해준다. 일례로 앞부분 유교만을 예로 들겠지만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의 문화가 총체적으로 흡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특성을 가리킬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데요. 일례로 기독교의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뿌리는 신자, 그러니까 천주교 선교자들에 의해서 전래된 문화가 아닙니다. 남인 계열의, 그러니까 조선시대 남인 계열의 학자층들이 책으로 먼저 접해서 그것들이 이제 기독교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 교회에서 교황들이 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읽고 전파했고 자기들끼리 또 박해를 하는 이러한 이상한 문화,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문화에도 일정 부분 불교와 유교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어서 한국 토착만의 기독교나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때,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설명할 때 이것은 이것이다 라면서 1대1의 대응으로 이루어진 설명 방법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총체적인 본질로서 사물을 바라봐야 된다 하면서 자신의 역사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옛 한국은 자조적인 우주, 완전히 구현된 독보적인 인간의 역사였다. 그것은 미덕에 의해 정의되는 세계였다. 미덕이라는 말. 이제 그럼 미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설득이 될 수가 있겠죠. 비록 지금 세계의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그 미덕이 후퇴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미덕은 여전히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마음은 한국인들이 알든 모르든 수천 년 역사와 깊이 뿌리박은 도덕성을 선불로 지불하는 그런 마음이다. 오늘날 우리는 유교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그러한 미덕의 의미를 암시한다. 유교는 흔히 전통, 지나간 황금기에 대한 존경, 제의수행에 대한 세심한 주의, 물질적인 것, 상업 및 자연개조에 대한 경멸, 윗사람에 대한 복종, 상대적으로 엄격한 사회적 서열제의 선호 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철학이라고 한다. 유교에는 이런 경향도 있지만 바로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 유교에 대한 것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경향도 존재한다. 바로 뒷면이죠. 사물이 있으면 햇볕에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림자 부분도 있다. 그림자 부분이 있으면 다시 햇볕에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 바로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문에 대한 유익한 헌신이 있는데 이는 다른 가문과 물질적 부를 다투는 경쟁으로 변형될 수 있다. 다른 예로 도덕적 간언에 대한 강조도 있다. 이것은 학생과 학자로 하여금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윤리적 자세를 갖도록 한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고려시대에 있었던 어사대, 조선시대에 있었던 삼사라고 하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등의 언쟁 기구들, 지금의 언론 역할을 하면서 대신을 견제하고 때론 왕을 견제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에 대한 논평의 많은 부분은 유교 유산에 대한 근거 없이 주장되는 정적이고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 대한 일면적 강조는 나만의 대단한 상업적 활기와 물질주의, 새로운 엘리트들의 현저한 소비열이나 한국 노동자와 학생들이 보여주는 민주화를 위한 결연한 투쟁을 설명하지 못한다. 동시에 북한 공산주의가 과거와 완전히 절연하였다고 가정하는 것 또한 북한에서 지속되는 유교 유산, 바로 부자 상습제, 그 다음에 즉 가족에 기초한 정치, 지도자 아들의 통치권 승계, 국가 창시자인 김일성에 대한 특별한 경의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유교라는 시냇물 옆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격언과 믿음의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으니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규방에 갇혀 바깥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여성들, 논에서 일하는 등급은 농부, 논에서 일하는 등급은 농부, 지게 수백 근의 짐을 지고 서울 거리를 헤치고 다닌 노인, 막걸리의 멍한 기운을 빌려 달을 보며 울부짖는 산업 노동자,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 서로의 성에 대한 발견에 마음을 빼앗긴 젊은 부부, 눈에 보이지 않는 천민 등등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고유한 생각의 계통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유교다. 이거죠. 그 생각은 기와 기 사이가 아니라 명치뼈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명치뼈 아래. 다시 말하면
내심, 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자, 잔지생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 잣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서양이라면 바로 기독교에 두고 있다면 한국인들의 윤리적 잣대는 바로 유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굳이 권력층이나 권력층을 비롯한 비권력층들도 그 기준점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지탄을 할 때 윗사람한테 그래서는 안 돼. 윗사람한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겸손이 미덕이야. 인사를 할 때는 깍듯하게 해야지. 너무 90도로 하는 것은 정치 건달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건달들의 인사야. 가볍게 45도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유교 윤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모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인사 습관이라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개를 숙이는 것 자체가 바로 유교 윤리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신분제 사회가 아니지만 당시 신분제 사회 있을 때부터 비롯되었고 그 기본 원리가 바로 유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기와 기 사이가 아니라 명치뼈 아래 자리에 엎고 있다. 리처드 러트가 말한 대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나 헤브라이 사람처럼 생각의 초소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서구인들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한국인, 동양인들이 전반적인 그렇지만 특히 한국인은 가슴이라 말한 것은 바로 감성이죠. 감성에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내 생각에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 가슴을 가리킨다. 그렇죠. 제 생각은요 할 때 무의식적으로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적 특성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심정 또는 심이며 마음 심자죠. 사고와 감정을 하나로 합치는 본능적 지식,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말할 때 내 마음 할 때는요. 내 마음에 할 때는요. 머리를 가리킨 게 아니라 가슴을 가리켜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다 보니까 체득된 생활 양식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서구 문명의 플라톤의 사상의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인들은 이 심정이란 만물, 다시 말하면 곰, 귀뚜라미, 나무, 꽃, 집, 강, 산 등등의 본성 속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귀신과 도깨비 속에 주문을 외는 샤먼 속에 무당의 몸부림치는 주문을 들으며 마음과 몸을 하나로 합하는 이단적인 여성들 속에 깃든 혼에 감흥한다. 이것은 내장과 몸에 연결된 인간의 마음이 자연환경과 접촉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미신, 직관, 계시, 통찰력, 광기,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가 도출된다. 이것이 노래와 시와 춤과 꿈과 정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가장 순수한 한국의 전통이다. 이것은 감각을 잘라내거나 정념의 불을 묻어버리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한다. 이것은 서구 합리주의자인 내가 가장 알 수 없는 한국이다. 그러니까 서양인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 중심의 사고체계에서는 도저히 그 감정에 취해서 노래 부르고 흥을 돋구고 이런 한국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지식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외국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Don't my business.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네 가지 없는 녀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공동체라는 것을. 개인주의의 철저하게 사상이 정교되고 철학이 성립한 그들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알 수 없는 한국이다라는 표현을 저자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귀신이나 악기를 볼 수 없고 구슬프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을 느낄 수 없는데도 내 외부에서는 발을 구르고 목청껏 비명을 지르고 손을 흔드는 체험이 계속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 부흥회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또 그러면서 감정을 해소하는 이러한 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들을 서구인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인만의 독창적인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만 그럴까요? 불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해탈하고 그것을 소모했을 때 찾아오는 합리적인 생각들, 울분을 속이는 것.
한국인들만 고유히 갖고 있는 고유병, 화병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을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세기 전에 한국에 있던 관찰력 있는 미국인으로서 과학자이자 여행가였던 퍼시벌 로월은 이 말을 덧붙였다. 한국 사람들은 풍경을 열광적으로 좋아한다. 풍경과 관련된 각도의 유산이 소상히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는 나무숲이, 저기는 산 절벽이, 또 다른 곳은 물 위에 쏟아지는 달빛이 유명하다는 식이다. 바로 이것이 감성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나는 이것이 가장 순수한 완전히 인간적인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이고요. 나는 이러한 토착적 근원으로부터 외국인 여행자가 한국에서 감지하는 현세적이고 거리낌 없으며 활기 있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동양의 다른 이웃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너무나 매력적이고 강렬한 에너지가 흘러나온다고 생각한다. 기운을 북돋는 이 모든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소주잔을 든다. 마치 윤선도의 시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아니면 우리 조선시대의 시가들을 보면 대부분 물화일체의 경지 또는 자연과 하나 되어 쓰여 있는 이러한 시들이 많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죠. 소주잔을 든다. 사공아 배저어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민족의 기원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민족의 기원편까지 보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한민족의 기원. 한국인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산악지형의 반도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출현한다. 누군가는 만약 한반도를 새로 늘려 납작하게 펼칠 수 있다면 중국만한 크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사의 기원을 북쪽 국경의 백두산과 연관시킨다. 바로 한민족의 근원을 어디다 보느냐 이것인데 우리는 백두산과 연관시킨다라고 자신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의 다른 곳과는 영 다르게 생긴 내 마을 내 고장의 일치감을 느끼는 산악민족이다. 산악민족.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지역 정서는 때로 과장되어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를 들어 근래 남한의 투표 행태처럼 매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이라는 우주에 살며 언덕 반대편에 있는 마을에 당도하기 위해 몇 시간 걷던 시절에 이 지역 정서가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 인격적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그 드라마 보면 이렇게 생각할 아니면 장길산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바로 이거죠. 나는 어느 천에 사는 나는 9월선에 사는 인격정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죠. 자신의 지역명을 먼저 든다는 거죠. 저는 산천의 아무개입니다. 산천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제천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부산 어느 뭐 동네골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신의 지역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또한 이민족들에 의해 삼면이 둘러싸여 있다. 서쪽에는 중국인,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북쪽에는 각양각색의 잡다한 세력들, 즉 오랑캐족들, 공격적인 침략자들, 그리고 지난 세기 영토를 확장하며 영향력을 심한 러시아의 존재가 있었다. 바로 흉노족이니 선비족이니 거란족이니 여진족이니 하는 이러한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북쪽에는. 비록 일본이 16세기 후반과 지난 세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옛 시대에는 아시아들에게 인접한 민족들과 문명들이 한국 역사에서 훨씬 더 중요했다. 압록강과 두만강에 의해 형성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북청 국경은 수세기에 걸쳐 유럽에 있는 그에 비견될 만한 국경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에 알려져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 두 강이 언제나 한국의 북쪽 경계를 이루어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인들은 이 두 강을 훨씬 넘어 북동 중국과 시베리아까지 퍼져 있었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만주의 평원을 점했던 어떤 부족도 이 강기슭의 경계를 신성불가침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혹한의 겨울추위가 몇 달 동안 꽁꽁한 통행로를 만들어주는 덕분에 전 후방으로의 이동이 용이했고 그러한 이동에 의해 한민족이 형성됐다. 한민족에 이제 형성된 과정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민족의 시작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현재 남북한이 공이, 당군 왕이, 고조선,
다시 말하면 고조선은 고요한 아침이라고 번역되는데 북한의 국호에는 조선이란 이름이 남아있지요. 남한은 1890년대에 사용되었던 한국이란 이름을 씁니다. 서양 이름 코리아는 918년에서 1392년 사이에 고려 왕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하면 고조선을 세운 기원전 3000년경으로 본다. 기원전 2333년경으로 보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원전 우리나라 역사는 기원전 2333년경을 고조선의 기원으로 보고 고조선이 세워진 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요. 기원전 3000년경으로 본다. 고려 때 지어진 삼국유사, 아까 말했던 김부식에 의한 삼국유사를 김부식은 삼국사기고요. 이련에 의한 삼국유사죠. 고려 충렬한 때 쓰여진 책입니다. 역사책이죠. 따르면 중국 역사가들은 당군이 전설상의 중국 시조인 요 인군과 같은 시대에 지금의 평양 근처에 왕궁을 짓고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고 적었다. 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사관에 의해 기전체로 쓰여졌으며 여기서는 당군 왕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당군 왕조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련의 삼국유사죠. 제임즈 게일이 한국은 정밀조사를 해보려는 모든 시도를 무리로 돌리는 과거의 안개 자욱한 시대에 인간의 시대와 천사 및 혼령들이 시대 사이 어디인가에 존재하며 이편의 천상과 저편의 지상을 하나로 잇던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썼을 때 그는 진실에 훨씬 더 근접해 있었다. 삼국유사는 당군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다른 식으로 전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분 이제 이야기하면 이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곰 토테미즘 이야기와 호랑이 토테미즘의 이야기죠. 곰과 호랑이 이야기, 마늘과 쑥 이야기. 기억나시죠? 한국인으로서 이걸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 부분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암곰 한 마리와 암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신웅, 즉 환웅에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환웅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 하늘에 계신 님이다. 하늘에 계신 신이다. 환웅에게 빌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때 신웅이 그들을 가엾게 여겨 쑥 한 줌과 마늘 20토를 주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받아서 먹고 동굴에서 거했다. 20하루가 지나 신웅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킨 곰은 여자의 몸으로 변했으나 지키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의 몸으로 변하지 못하였다. 웅녀는 혼인해서 같이 살 사람이 없으므로 날마다 단수 밑에서 아기를 베게 해달라고 축원하였다. 환웅이 웅녀의 기원을 들어 그녀와 혼인했더니 이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기의 이름을 당군 왕검이라 하였다. 바로 이것이 삼국유사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건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쉽게 말하면 하늘의 소원을 빈다. 무슨 사상이 있겠습니까? 하늘을 믿는다. 바로 선민사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선민사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선민사상을 믿는 부족이 둘이 있었다. 하나는 곰과 호랑이가 있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호랑이라는 믿음을 잇는 호랑이 부족인 이들은 탈락되게 되고 곰만이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곰이 결국 한욱에 자손을 낳았다 해서 선민사상, 천손사상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원이 아득하지만 당군은 서기가 시작된 이래 매 세기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기원 전에도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전설을 일본 역사가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고려시대에 지어진 것이 아니니 서해 건너 산동의 한 가족사당에 출토된 서기 1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판석에 이 전설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련에 의해서 창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중국에서 보이는 한 유적에서도 한 판석에서도 이 전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그리스 로마 제우스 신화처럼 기존의 한민족, 한국 민족, 한반도 민족에게 있었던 신화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1492년 당군을 기려 세운 당군 사당은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 폭격을 받아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평양에 서 있었다.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한민족이 당군의 출현이라는 머나먼 시점으로부터
오늘날의 한국인에 이르는 단선적이고 동질적인 진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 왕은 그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단군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실제이며 그 영원한 계보에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끌어온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담아낸 그릇이었다. 이를테면 남한은 초대 대통령 치하에서 기원전 2333년에 시작된 단기력을 썼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의 기원력을 2033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단기가 바로 단군 탄생, 단군 건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1993년 9월 북한은 당시 진행 중인 미국과의 핵 협상을 중단하고 매우 요란스럽게 평양 근처 발굴지에서 단군 묘와 그의 유골 잔해 몇 점이 발견됐다고 발표되었다. 우리 사학계에서는 이것을 믿지는 않지요. 여하튼간에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5천년 전 단군의 고조선 건국은 한민족의 형성에서 신기원적인 사건이다. 고조선의 성립과 함께 하나의 통합된 정치 단위가 수립되고 인민의 혈연적 유대와 문화적 공통성이 강화되었으며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유대가 더욱 긴밀해졌으니 고조선의 성립은 과연 민족의 형성에 계기를 부여한 것이다. 한국인은 역사를 통틀어 동일한 혈통과 동일한 문화를 일관되게 물려받은 동질적인 민족이다. 자, 이걸 누가 썼습니까? 5천년 단군에로부터 동질적인 민족이다까지 말한 것이 바로 조선중앙통신 93년, 그러니까 단굴묘를 발견하고 발표했다고 말하면서 했던 말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인용했습니다. 김일성은 그달 말에 발굴지를 둘러보았으며 1년 후 그의 아들 김정일은 같은 장소에 박물관을 헌당했다. 모든 저술가들이 나서서 한국인은 기원전 30세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단일한 역사의 연속성을 그려온 세계 최고라는 건 가장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최근의 발견이나 웅녀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든 이는 분명 한국적인 이야기다.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든 옳다 그르다 이걸 일단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건 한국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단일 민족에 대한 신화 이야기. 오늘날까지 계속 뚜렷한 종족성과 언어를 보유하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기원을 주장하는 민족은 별로 없다. 돌아온 탕아를 낳은 여성 웅녀나 그 아들의 놀라운 생식 능력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민족 또한 별로 없으며 이렇게 마늘을 많이 먹은 민족도 별로 없다. 네, 이 부분은 좀 우습네요. 그렇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북한 사람들은 발굴로 공개된 단군의 치골이 유리 없이 크다고 주장했다. 고대 사료 중에서 때론 임금의 난근 크기를 언급하는 것도 있는데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경우에만 그랬다. 뭐 신라 지증왕의 이야기. 예,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라 지증왕 때 이야기, 난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죠. 여하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은 남성의 성기, 아무래도 농경사였으니까요. 농경사였으니까 생식에 대한 것, 자손의 번청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성의 난근의 길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하여튼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대단한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민족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한국인은 그렇다. 미국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종족상, 인종상, 언어상의 심각한 차이 없이 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민족은 별로 없다. 한국은 실로 종족과 국가가 일치하는 지구에서 가장 동질적인 민족 중에 하나인 것이다. 한국인들한테는 자신들이 언제나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 상대적인 동질성이 공통의 혈통을 의미한다거나 모든 한국인에게 비슷한 특징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담한 실수다. 그렇죠. 불행히도 기원전 몇 세기 전까지는 글로 쓰여진 한국사가 없었으며 그때의 한국사는 중국인 저자에 의해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다. 네. 여기까지 잠깐 읽고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여기까지 읽는데 한국사 그 전까지 어떻게 쓰여졌고 이 한국사에 대해서 서양인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난근 부분. 다른 부분 기억 안 나시죠? 난근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치골 부분의 뼈가 크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단군묘를 발견하고 자랑한 부분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다. 특이하게 인식이 되었다. 라는 저자의 생각은 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단일민족, 혈통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었다. 좀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뭐 이런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견 동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